올해 봄이 유난히 길었습니다. 벚꽃이 피고 지고 라일락이 피고 또 지고 아파트 화단에 철쭉이 만발했다가 우수수 떨어지는 동안 저는 그 모든 걸 창문 너머로 보고 있었습니다. 나가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나갔어요. 마트도 가고 병원도 가고 수요일마다 다니는 요가 교실도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몸은 봄 안에 있었는데 저는 어딘가 계절 바깥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 느낌이 뭔지 한동안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요가 교실이 끝나고 선생님이 물었어요. 선생님, 오늘 왜 이렇게 표정이 멀어 보여요? 멀다. 그 말이 맞았어요. 저는 멀었습니다. 제 몸에서, 제 하루에서, 제 계절에서. 아주 조금씩, 아주 조용히. 그날 집에 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어요. 삼각김밥 하나 사서 저녁으로 먹으려고. 계산대 앞에 서는데 옆에 한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이거 매워? 당신 매운 거 못 먹잖아. 그러면서 다른 삼각김밥을 집어서 드리는 거예요. 별거 아닌 장면이죠. 편의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짧은 순간에 눈물이 나왔습니다. 계산도 못하고 잠깐 고개를 돌려야 했어요. 창피했어요. 어른이 편의점에서 왜 우냐고. 근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내가 저런 말 들어본 게 언제였더라. 당신 매운 거 못 먹잖아. 그 짧은 한마디.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 내 것을 챙겨주는 사람. 그게 저한테는 3년 전에 끝났으니까요. 저는 결혼한 지 32해 만에 혼자가 됐습니다. 남편이 먼저 갔어요. 갑작스러운 심장 발작이었어요. 예고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밥 먹고 나간 사람이 저녁에 오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의 일들, 장례식, 49제, 첫 제삿날, 그 모든 걸 어떻게 치렀는지 저는 기억이 흐릿합니다. 슬픔이 너무 크면 오히려 기억이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3년이면 괜찮아진다고 했어요. 반은 맞아요. 울음이 줄었고, 잠도 자고, 밥도 새끼 먹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괜찮아진 거겠죠. 그런데 저는 그 괜찮아짐이 무서웠어요. 이게 회복인지 아니면 그냥 무감각해진 건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 그냥 하루하루를 소비하는 건지. 외로움보다 더 무서운 게 무감각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삼각김밥을 들고 혼자 눈물을 닦으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나 다시 누군가와 밥을 먹고 싶다. 그 생각이 무서웠어요. 그런 생각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정 씨를 처음 만난 건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주민센터 문화교실 수채화반. 제가 먼저 등록해서 다니고 있었고 그분이 9월 중순쯤 중간에 들어오셨어요. 65이라고 했고 저보다 3살 위예요. 부인을 먼저 보냈다고 위암이었다고. 첫날 자기소개할 때 그 말을 아주 담담하게 했습니다. 그 담담함이 이상하지 않았어요. 저도 그 담담함이 어디서 오는 건지 아니까요. 울 만큼 실컷 울고 나면 목소리가 저렇게 되더라는 걸. 처음엔 그냥 반 친구였어요. 수업 끝나고 가끔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비 오는 날 처마 밑에서 우산을 펴면서 오늘 많이 오네요 하는 정도. 특별한 게 없었어요. 진짜로요. 그런데 어느 날 수채화 선생님이 과제를 냈어요. 지금 가장 그리고 싶은 것을 그려오세요. 다음 주에 모두가 그림을 가져왔는데
꽃, 고향집, 강아지, 손자 얼굴 같은 게 많았어요. 정 씨가 가져온 건 식탁이었습니다. 빈 식탁에 수저 2개. 아무것도 없는 하얀 식탁에 수저만 나란히 2개. 선생님이 물었어요. 어떤 마음으로 그리셨어요? 정 씨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냥요. 밥 같이 먹고 싶어서요. 그 말이 교실 안에 가만히 떠 있었습니다. 웃으시는 분도 계셨고 선생님도 아이고 그러세요 하고 넘어갔는데 저만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 말이 정확히 제가 편의점 앞에서 삼각김밥 들고 울면서 했던 생각이었으니까요. 그 뒤로 우리는 가끔 밥을 먹었습니다. 수업 끝나고 근처 국밥집에서 1번, 순두부찌개 집에서 1번. 거창하지 않아요. 점심때 밥집에 사람이 많아서 같이 기다리다가 자연스럽게 앉게 된 것들이에요. 그게 전부였어요. 진짜로.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제 안에서는 밥을 먹으면서 웃었거든요. 오랜만에 억지가 아니라 진짜 웃음. 정 씨가 수채화를 늘 엉망으로 그려놓고 본인이 제일 먼저 재밌어 하는 사람이에요. 선생님한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핀잔을 들어도 저는 그냥 즐기러 왔습니다. 하고 태연하게 앉아 있어요. 뭔가 억지로 밝은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별로 안 속상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제 맞은편에 앉아서 순두부찌개 먹으면서 선생님은 이거 먹을 때 계란 풀어요? 안 풀어요? 물어보는데 웃음이 나왔어요. 진짜 웃음이. 집에 오는 길에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웃어도 되나? 이렇게 편해도 되나? 남편 간지 아직 3년밖에 안 됐는데. 아니, 3년이나 지났는데도 이러면 안 되는 건가? 도대체 몇 년이 지나야 내가 웃어도 죄가 안 되는 건지. 그 기준을 저는 몰랐습니다. 그 기준을 정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정 씨가 처음으로 우리 따로 밥 1번 먹을까요? 했을 때 저는 이틀을 생각했습니다. 밥 1번 먹는 얘긴데 이틀을 생각했어요. 무엇을 그렇게 생각했냐고요. 아이들 얼굴이 먼저 떠올랐거든요. 딸이 2입니다. 큰딸은 35, 작은딸은 32. 둘 다 결혼했고 각자 살림하느라 바쁘고 한 주에 1번 전화하는 것도 사실 요즘은 뜸해요. 저도 먼저 전화 잘 못해요. 아이들 바쁜 거 아니까. 근데 아이들 얼굴이 먼저 떠오른 건 제가 밥 1번 먹는 것조차 아이들한테 들킬까봐 겁이 났기 때문이에요. 왜 겁이 났을까요? 뭘 들키는 게 겁났을까요? 사실 큰딸은 눈치가 빠른 아이예요. 제 목소리만 들어도 뭔가 달라진 거 느껴요. 엄마 오늘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를 잘 잡아내는 아이. 그게 평소엔 고마운데 이번엔 그게 무서웠어요. 만약 큰딸이 알게 되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저는 이미 알고 있어요. 직접 뭐라 하지는 않을 거예요. 대놓고 반대하거나 화내는 아이가 아니에요. 대신 전화가 뜸해지고 명절에 와서 밥 먹을 때 표정이 좀 굳어 있고 나중에 작은딸이 넌지시 전화해서 엄마, 언니가 좀 걱정하던데요. 엄마도 알죠. 이렇게 말하는 거. 그게 대놓고 싸우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아이들이 뭘 걱정할지도 알아요. 재산 문제. 그거 말 못하지만 그게 핵심이에요. 남편이 남긴 게 없진 않아요. 아파트 한 채, 그리고 약간의 예금. 크지 않지만 제가 노후에 혼자 살기엔 빠듯하게 괜찮은 정도예요. 아이들은 그걸 알고 있어요.
명시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지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재혼을 하면 그 재산이 어떻게 될지, 새 남편이 그걸 노리는 건 아닌지, 나중에 내가 먼저 가면 그 재산은 어디로 가는 건지, 아이들 머릿속에서 그 계산이 돌아가겠죠. 아이들을 나쁘게 보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 생각을 해요. 저도 그게 무서워요. 정 씨가 어떤 사람인지 저는 아직 잘 몰라요.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같아요라는 게 얼마나 허술한 판단인지 60대가 되면 더 잘 알아요. 젊을 때는 사람을 믿는 게 용기라고 했는데 이 나이에는 사람을 믿는 게 어리석음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 경계가 어디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틀을 생각하다가 결국 밥은 먹으러 갔어요. 그냥 밥이라고 스스로한테 계속 말하면서. 동네 친구가 있어요. 저랑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오 씨. 58세. 저보다 4살 아래인데 저한테는 가장 편한 친구예요. 남편이 살아 있어요. 둘이 사이좋게 잘 살아요. 그 친구한테 정 씨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 겨울쯤이었어요. 같이 커피 마시면서. 물론 그냥 밥 먹는 친구라고, 그냥 수채화 반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방식이 좀 달랐나 봐요. 친구가 잠깐 저를 보더니 이랬어요. 언니, 설마 그 아저씨 좋아하는 거 아니지? 저는 웃으면서 아니라고 했어요. 그 웃음이 너무 빨랐나 봐요. 언니, 이 나이에, 진짜로, 이 나이에, 그 말이 가시처럼 박혔어요. 나쁜 말이 아니에요. 놀란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 속에 뭔가 있었어요. 이 나이에는 그런 감정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 이 나이에는 그냥 조용히 살아야 한다는 것. 그 전제가 거기 있었어요. 나이가 몇 살이어야 설레도 되는 건지. 나이가 몇 살이 넘으면 더 이상 설레면 이상한 건지. 저는 그 기준을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기준을 이미 넘어버린 것 같다고요. 오 씨 친구는 나쁜 마음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오래 남았어요. 그 뒤로 저는 정 씨 얘기를 아무한테도 못했습니다. 요가 선생님한테도, 교회 친구한테도. 말을 꺼내면 다들 이 나이에라고 할 것 같아서. 그 말이 날아오기 전에 제가 먼저 입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말 못하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젊을 때는 설레면 친구한테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하면서 더 설레고 같이 웃고 그 사람이 이랬어 저랬어 하면서 밤새 얘기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이 나이에 두근거림은 혼자 삭혀야 해요. 혼자 방에서 생각하고 혼자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판단하고 혼자 부끄러워하고 혼자 포기하고 그게 더 외로웠어요. 설레는 것보다 그 외로움이 더.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됐을 때 저는 정 씨와 조금 더 자주 만났습니다. 수채화반이 방학을 하면서 우리는 따로 연락을 하게 됐어요. 처음엔 카카오톡으로 방학 잘 지내세요 정도였는데 어느새 일주일에 한두 번은 밥을 먹게 됐어요. 근처 공원을 걷기도 했고 마트에서 같이 장을 본 적도 있어요. 마트에서 같이 장을 보는 건 좀 달랐어요. 뭔가 일상이 포개지는 느낌이랄까. 그게 좋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어요. 정 씨가 제 생일을 기억했어요. 수채화반에서 제가 한 번 흘리듯 얘기했던 거예요. 그걸 기억했다가 생일 아침에 카카오톡으로 꽃 이모티콘을 보내줬어요. 별거 아니죠.
그런데 저는 그날 한참을 그 메시지를 들여다봤어요. 딸들한테서 카카오톡이 온 건 저녁이었거든요. 정씨 메시지가 먼저 왔어요. 그리고 그때 현실적인 생각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만약 진짜가 되면, 진짜로 같이 살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건지, 우선 집, 제 아파트에서 살 건지, 정씨 집에서 살 건지. 정씨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저는 몰라요. 정씨가 아들 얘기를 많이 안 해요. 관계가 좋은지 안 좋은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아들이 재혼을 어떻게 볼지, 저를 어떻게 볼지, 건강 문제도 있어요. 저는 무릎이 좋지 않아요. 계단을 오래 오르내리면 무릎이 시려요. 정씨는 당뇨가 있다고 했어요. 식이 조절을 해야 하는데 혼자 살다 보니 잘 안 된다고. 같이 살면 식단 신경을 써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의무가 되면 내가 또 누군가의 병 수발을 드는 게 두렵기도 해요. 남편 보낼 때 너무 힘들었어요. 마지막 몇 달이 특히. 재산 문제는 복잡해요. 재혼을 하면 법적으로 배우자가 되고 상속도 달라져요. 공증을 해두면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게 다 소용없다는 사람도 있고. 변호사한테 알아봤어요. 모르게. 혼자 전화해서 익명으로 물어봤어요. 법무법인에서 친절하게 설명해 줬는데, 설명을 들을수록 더 복잡해졌어요. 혼인신고 안 하고 그냥 같이 사는 방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그런 분들도 계신다고. 그런데 그러면 병원에 갈 때 보호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수술할 때 동의서를 못 써준대요.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내가 아플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보호자도 못 된다는 게. 현실이 자꾸 로맨스를 두드려 깨요. 설렘이 솟아오르면 현실이 와서 찬물을 끼얹어요. 그걸 반복하다 보면 내가 이걸 왜 하려고 했는지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생각해요. 근데 나 혼자 밥 먹기 싫다. 하고. 결국 큰딸이 알게 됐습니다.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딸이 갑자기 집에 왔어요.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들렀다고 했는데 제가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좀 신경 쓴 차림으로. 평소에 집에 있을 때는 편한 옷 입고 있는데 그날은 옷도 좀 입고 립스틱도 좀 바르고 있었어요. 딸이 어디 가요? 했고 저는 그냥 아는 분이랑 밥 먹어 했고 딸이 누구요? 했고 저는 수채화 반 사람이야 했고 딸이 남자예요? 했어요. 저는 응 했어요. 딸이 잠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침묵이 말보다 더 많은 걸 말했어요. 엄마 조심해요. 그 말이 다였어요.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었겠죠. 근데 딸도 더 말 못했어요. 저도 더 말 못했고요. 저는 밥 먹고 왔습니다. 그날 밥이 맛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정 씨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집에 오는 내내 딸 얼굴이 떠올랐어요. 엄마 조심해요. 그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어요. 조심해요. 뭘 조심하라는 건지. 나쁜 사람 조심하라는 건지, 감정 조심하라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 상황 전체를 조심하라는 건지.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딸한테 상처를 주면서까지 해야 하는 건가? 아이들이 싫어하는 걸 하면서까지 내 감정을 따라가야 하는 건가? 그런데 또 생각했어요. 내 인생이잖아. 내가 사는 거잖아. 그 두 생각이 번갈아 왔다 갔다 했어요.
한쪽이 이기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며칠 후에 작은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역시나. 엄마, 언니가 좀 걱정하던데. 엄마도 알죠? 언니 마음이요. 응, 알아. 엄마가 외로운 거 우리도 알아요. 근데 엄마, 이 나이에 새 사람 만나는 거 진짜 쉽지 않잖아요. 모르는 사람인데. 이 나이에. 또 그 말이었어요. 저는 아이들을 탓하지 않아요. 아이들도 걱정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 나이에라는 말이 왜 이렇게 저를 작게 만드는 건지. 마치 제 나이가 제 감정의 유효기간이기라도 한 것처럼. 가을이 됐을 때 정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왔어요. 선생님,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어 있었고 바람이 좀 있었어요. 저는 한동안 대답을 못했어요. 좋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만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무서워요. 정 씨가 물었어요. 뭐가요? 다시 누군가를 믿는 게요. 다시 누군가한테 기대는 게요. 그 사람이 없어지면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게 무서워요. 저는 한 번 겪었거든요. 정 씨가 오래 침묵했어요. 그러다가 말했어요. 나도 무서워요. 사실. 다시 누군가를 잃는 게 무서운 거, 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는요, 그것보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대로 끝나는 게 더 무서워요. 아무한테도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저는 그 말이 오래 남았어요. 아무한테도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 그게 무서운 거. 저도 그게 무서운 거였어요. 외로움이 무서운 게 아니라 아무 흔적도 없이 시간이 지나가는 게. 내가 밥을 먹든 안 먹든 슬프든 기쁘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하루가 계속되는 게. 그날 저는 정 씨한테 아이들 얘기를 했어요. 재산 얘기도 했어요. 건강 얘기도 했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복잡한지. 정 씨도 아들 얘기를 했어요. 아들이 처음엔 반대할 것 같다고. 근데 설득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확신은 없지만 우리는 결론을 내지 않았어요. 그냥 얘기했어요. 서로 무서운 거, 어려운 거, 걱정되는 거. 그걸 다 말하면서 해가 지는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그 시간이 좋았어요. 결론이 없는 대화가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걸 오랜만에 알았어요. 겨울이 됐습니다. 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아마 당분간 못 낼 것 같아요. 정 씨와는 여전히 가끔 밥을 먹어요. 수채 화반도 다시 시작됐고, 우리는 여전히 나란히 앉아서 엉망으로 그림을 그리고 선생님한테 핀잔을 듣고 웃어요. 그게 전부예요. 지금은. 큰딸과는 그 이후로 그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딸도 안 꺼내고 저도 안 꺼내요. 그렇다고 사이가 나빠진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사이에 그 얘기가 유리벽처럼 있는 거예요. 투명하고 보이고 건드리지 않는. 언젠가는 꺼내야겠죠.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겨울 어느 아침에 혼자 밥을 먹었어요. 된장찌개에 밥. 별거 없는 밥. 근데 창밖에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첫눈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문자를 보냈어요. 정 씨한테. 오늘 첫눈 왔네요. 5초도 안 돼서 답장이 왔어요. 보고 있어요. 반갑죠. 첫눈이. 그걸 보면서 밥을 먹었어요. 혼자 먹는 밥이었는데 혼자가 아닌 것 같았어요.
딱 그 정도였어요. 저는 오늘 이걸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저는 제 오늘 결정하는 게 목표가 아닌 것 같아요. 다시 설레고 싶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다시 살고 싶었던 거예요. 진짜로. 몸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밥 먹을 때 맛을 느끼고 첫눈이 반갑고 누군가가 내 생일을 기억해주고 내가 웃으면 맞은편에서 같이 웃어주는 사람이 있는 삶. 그걸 원했던 거예요. 그게 잘못인지 이 나이의 사치인지 아직 저는 모르겠어요. 다만 한 가지는 알게 됐어요. 내가 다시 사랑을 생각했다는 것. 그 사실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 그 생각이 있다는 게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것. 외로움보다 더 무서운 건 무감각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지금 무감각하지 않아요. 무섭고 설레고 죄책감도 들고 복잡하고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서 저를 흔들어요. 그게 삶이더라고요. 삼각김밥 들고 편의점 앞에서 울던 제가 이제는 첫눈을 보면서 밥을 먹어요. 혼자이지만 혼자가 아닌 것 같은 아침에 그걸로 지금은 충분합니다. 결정은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